자, 국학의 융성을 볼게요. 국학은 우리나라의 지도와 이제 뭐냐면 그 지리와 지리, 지도, 뭐 그 역사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학문들이 국학이죠. 그래서 이제 시각자들은 조선의 사회를 그 단순한 그 시대 현실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과거와 접속해서 미래에 연결한 역사적 현실로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이들 학문의 관심은 역사학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지리, 언어학까지 이제 확대되어 나갔다. 자, 그래서 이제 자기 역사 정보, 역사 정통에 대한 관심은 이수강의 지봉주술 이런 것을 본격화되고, 그 다음에 이익의 성호사설 통해서 그 역사가 임무는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며 단편적인 시비를 가는 게 아니다. 예전에 말한 것처럼 그 이익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 역사가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 사돈을 많이 썼는데 이 사람이 이제 사돈 중에 시세를 강조했다. 시비는 건 뭐죠? 옳고 그름이죠. 그래서 어떤 성리학적 가치관의 옳고 그름보다는 시세, 경제적에 의해서 여러 가지 변화들 이런 것들을 상당히 중요시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제자였던 안정복에 영향을 줬죠. 그는 실질적으로 비판적 역사 소설을 제시하고 우리 역사를 체계할 걸 주장했고요. 그 이익의 사도는 그의 제자였던 안정복에 의해서 계승됐고, 안정복은 동사 강목과 열조 통계를 썼어. 예. 그래서 동사 강목은 그 예전에도 얘기했죠. 통사예요. 단군 조선부터 해서 고려시대까지. 그 다음에 열조 통기는 그 지금 조선시대 역사, 단대사, 근현대사 비슷하죠. 자, 그래갖고 여기에서 이제 조선중화주의 입각에서 독자적 정통론을 주장했죠. 이거는 이익이 주장한 무슨 정통론이죠? 사만정통론이죠. 그래서 사만정통론을 주장했다. 이 밖에 한치유가 이제 우리나라 사서와 중국, 일본 사서를 합쳐서 여러 가지 모아서 기전체였던 해동 역사 글을 썼고, 이긍이가 이제 기사 본말체 형식으로 썼던 야사 형식의 연려시 기술 이런 것들 썼죠. 그래서 요 그 동사강목은 18세기 때 사서인데 이런 사서는 19세기 때 사서야. 그래서 예전에 한번 얘기한 19세기 사서의 특징은 고중학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 그죠? 그래서 어떤 거대 담론이라든지 뭐 사만정통론 이런 것들 깔고 보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개별적 사실들 강조하는 연구하는 고중학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 그래서 문헌 고중적인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 한치의 해동 역사와 그 다음에 그 이긍이의 연려식 기술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우리 역사의 체계와 함께 이제 역사 무대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 바대사에 대한 그 중요성이 강조됐고, 그래서 만주사에 대해서 연구가 진행됐죠. 한치의 해동 역사에서 바대의 지명을 고증한 거나 이동희가 그에 적어서 동사에서 고유 비중을 둔 것은 그 대표적인 단적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대개 보면 이제 만주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져. 그래서 18세기 같은 경우에는 만주를 어떻게 접근하냐면 북벌론적 입장에서 접근해요. 이 청나라 오랑캐들 어떻게 쳐부실까? 그 측면에서 만주를 접근하는데 이에 19세기 만주는 고토 회복 자원. 이게 예전에 우리 땅이었는데 고조 땅이었고 고려 땅이었는데 우리가 지금 상실했다. 만주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췄고, 그러니까 만주를 연구하니까 예전 고대사 뭐 만주 연구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등장하냐면 지금의 지명하고 고대의 지명이 다르다는 걸 이제 느끼게 된 거야. 그래서 고대 지리학 같은 이런 것들이 발전이 돼요. 그치? 자, 그 다음에 유독공의 발해고. 이거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거니까. 자, 유독공의 발해고는 그는 신라의 삼국통을 불완전하고 규정하고 민족사 측면에서 남의 신라와 북의 발해를 정립한 남북시대로 부를 것을 처음으로 제안했다. 자, 이와 같이 조선 후기 시작자들은 우리 역사 모델을 한반도와 만주에 걸쳐서 이해했다. 예. 그 다음 현실의 시간성에 대한 관심은 역사 연구에 나타나는 바에 공간성. 예. 공간적인 것은 강역, 지리, 산수의 연구, 지리학에서 했죠. 그래서 한백교의 동국지리지. 자, 한백교의 동국지리는 지리지면서 이걸 역사적 관점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역사를 논할 때 뭐 개통이니 정통이니 그런 걸 논했죠.
근데 이제 이 동국지 이지는 지리학적 관점에서 역사학을 분리했어. 그래서 남방계 역사와 북방계 역사, 한강 위쪽으로 이렇게 나눴고, 그 다음에 사만설이 있죠. 그래서 오늘날 가까운 사만설, 이렇게 연결했고, 그래서 이제 사만설 제시했다는 새로운, 그 다음에, 이것은 나중에 이제 적용에 뭐와 연결되죠? 요번에 시험문이 나온 아방강역과 연결돼요. 네, 영향을 주죠.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그 이중화의 택리지. 이 택리지는 요 지지까지 강조된다고 했죠. 이름 정도는 기억을 해두세요. 그 다음에 정상기의 뭐 동국지도, 김정호가 썼던 청구도, 대동요지도,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대동요지도 같은 경우는 편찬지도라고 했죠.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우리의 언어와 관련된 건데, 이거 국문화가 관련되니까 이제 건너뛰고, 그 다음에 신학자들이 그 백과사전 학풍에 영향을 받았다. 되게 이제 유럽에서 백과사전파가 있죠. 디드로나 이런 사람들. 그래서 보통 그 유럽에서 근대성을 논할 때 백과사전이 있느냐 없냐 가지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백과사전이라는 것은 개별적이고 폐쇄적인 지식들을 모아가지고 우리 카페 공유 지치면 나눔과 공유 있죠. 나눔과 공유와 함께 같이 하는 거야. 이렇게 체계 정리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식에 접근할 수 있고 그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더 발전시킬 수 있잖아. 예. 그래서 지식이라는 것은 배타적으로 하면 발전할 수 없어. 근데 나눔과 공유를 하면 어떻게 돼요? 더 증폭되잖아. 이 지식이라는 게. 자, 그럴 때는 이 백과사전을 가지고 근대성을 논하는데 대개 일본이나 중국도 백과사전이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도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없어도 뭐야? 만들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 당시 이수경의 지공수는 딱 보니까 이게 문화 여러 영역으로 정리했다. 이것도 백과사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우사설도 그렇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경구가 쓴 그 오주 영문 장전 삼고라는 책이 있어요. 예. 오주 연문 장전 상고. 오주라는 거는 5개 대륙에 대한 관련된 여러 가지 풍물이나 이런 것들을 씻어놓은 거야. 그래갖고 요게 있다는 것 등등. 그 다음에 뭐 영주의 동국 문헌비고 이런 것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조 때 백과사전인 동국 문헌비고를 비롯해 속대전, 소고레이 등등등을 편찬했고 정조 때는 규장각을 중심으로 해서 뭐 대종통봉, 동문시고, 추간지, 탁지지 등등등 이렇게 가는데 문해동보, 문해도보, 통지도 유명하죠. 정조도 이제 이 사람은 경서도 되게 밝았지만 무예도 되게 잘했다고 해요. 그래서 활도 잘 쏘고 자기 아버지 돈 받아서 자, 뭐 이런 것도 일단 좀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아이고 이게 갑자기 네. 자, 의식의 문해 세경향 해갖고 이게 있는데 뭐 이런 거는 그냥 각자 보시고 다만 그 앞부분만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 역관과 서리 등이 연항이라고 보는 중인층의 문해 활동이 발달됐다. 이걸 무슨 문학이라고 하냐면 여항 문학이라고 하죠. 여항 문학. 예. 그래서 여항 문학 같은 게 발달됐고 그다음에 그런 걸 통해서 시계 여항 문학 또 이렇게 하죠. 예. 시사 같은 것도 이제 조직이 됐다. 이런 것도 좀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쭉쭉 넘어서 뭐 홍길동전이 뭐 요즘에 허군이 안 지었다 그 소리도 있잖아요. 예. 저는 뭐 충격을 받았는데 하여튼 제가 이제 여담이죠. 홍길동이 그 역사적 실제 인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연산군 때 있던 도적이에요. 의적이라고 이제 평가받았는데 몇 줄 안 돼요. 그 아마 이제 소설책 지을 때 그 연산군 때 등장했던 홍길동을 일제 모티브로 삼아서 이제 창작한 것 같아. 예. 자, 그리고 이제 문학 부분은 이제 각자 읽어보시고 과학기술 같은 게 이제 볼게요. 자, 17, 18세기 때 자연과학에서도 비약적 발전이 일어났는데 이런 조선 전기의 과학적 성과를 통해서 새로이 서양의 과학기술을 수용했기 때문이다. 자, 이때 자연과학은 종래의 중인층 주도에 벗어나 시학자에 의해서 새로운 경지가 열렸으며 시학자들은 서양 문물의 도입에 앞장서 과학기술 발전을 주도하는 한편 학문으로서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천문학, 지리학,
수학 같은 눈부신 발달을 이루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뭐냐면 조선의 천문학에서 얻은 최대한 성과는 지구 구형설, 지구 해정설이죠. 그래서 지구 그 해전설 자전설이라고 하거든요. 자전설. 예. 그래갖고 이제 김성문의 그 뭐냐면 역학 도예라는 책이 있어. 그게 동양 최초의 지구 해전설을 정리했다. 이 사람 좀 기억을 해야 돼. 김성문의 그 해전설, 자전설 주장은. 그래서 자전을 처음으로 주장했던 이걸 이제 그 했던 사람이 김성무다. 그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김성문 다음에 주장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홍대영이야. 홍대영도 자전설 주장했죠. 자전설. 자, 그래서 이제 홍대영이나 박지원 등 실학자 천문간에 직접 영향을 주었다. 여기에서 이제 홍대영은 제가 이제 지금 설명 안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홍대영 좀 봐주세요. 이 홍대영은 중상주의학과 나올 때 꼭 나오는 사람이야. 홍대영은. 그래서 의산문답이라는 책이 있어. 의산문답. 그래서 의산문답이 이제 기출문제 많이 나왔던 건데 의산문답이 뭐냐면 거기 이제 그 북경 지역에 저기 온현산성 있죠. 예전에. 그래서 이제 그 뭐냐면 공황성 그 부분에 웅우자산이 있어. 웅우자산. 그래서 거기에 이제 시를 옹이라는 그 노인네가 살아요. 근데 조선 사대부에서 허자가 찾아와서 허자와 시론 간에 문답으로 구성된 게 뭐냐면 의산문답이에요. 근데 그 내용 보면 시롱은 좀 약간 서구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 네, 근데 허자는 우리가 이제 그때 조선인들 사대부대 전형적인 모습이죠. 둘 간의 대화를 통해서 시롱이 그 당시 이제 여러 가지 주장, 우주무한론, 그 다음에 자전설 이렇게 주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은 하나의 티끌에 불과하다. 이거 중국 중심의 어떤 세계관을 비판하고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게 중국 중심의 세계관 비판? 여기에 추출 맞춰갖고 이제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의사문답은 좀 한번 나중에 찾아서 공부를 해주세요. 자, 그리고 중국을 통해 서양의 천문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왔다.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호종 때 시연력을 채용했죠. 그래서 조선 전기 때는 7.4, 그다음 조선 후기 때는 시연력 이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보면 역사지 인문지역과 함께 그 다음에 자연지 지도도 발달했다. 그래서 이제 이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각의 변동이나 조수의 출입, 과학적 견해를 제시했고 그 다음에 이균구 같은 학자들이 이제 계속 발전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상계 동국지도 이런 것도 있고 김종호가 아까 전에 대동요지도 그리고 이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역사 예수의 선교사의 마테오리치가 만든 공영만국전도가 있어요. 이거 외워두셔야 되겠죠? 공영만국전도는 그 당시 시각자들에 큰 영향을 줘. 그걸 보고 중국도 하나의 조각에 불과하다. 대지에 불과하다. 그래서 중국이 꼭 세계 중심이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야.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전에 16세기 지도에 보면 그렇게 중국은 되게 크게 그려놓고 거기에 약간 붙어있는 게 조선이고 그 일본은 점을 이렇게 표시해놨어. 이거 나머지는 없어. 그러니까 이게 세계 지도인지 동아시아 지도인지 아니 중국 지도인지 그러니까 16세기 이후부터 완전히 중국 중심의 사고관을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세계 중심, 역사의 중심 어디겠어요? 중국이 있죠. 그런데 나중에 들어온 공영만국 정도 보니까 물론 중국을 이제 중심으로 뒀긴 했지만 중국과 비등한 나라도 많고 중국을 보니까 세계의 조그만 점에 불과하거든. 그러니까 중국 중심의 지휘관에서 이제 벗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시각자들이 이제 역사관도 중국 중심의 세계에서 벗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지리학적 인식이 역사학에도 영향을 줬다. 이렇게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뭐 수학 같은 것도 해가지고 이제 기하학 원본 같은 것도 소개했다. 그래서 의학에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는데 의학은 예전에 무슨 하려면 뭐 음과 양이 어떻고 뭐 성리학적 가치가 어떻고 이런 것들만 관념적인 것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조선 후기 들어서 시학을 강조하면서 시학이라는 건 보고 들은 거죠. 그러면 인상의학이 발달, 인상이 뭐예요? 실제 경험하고 이론이 일치되는가, 한자 경험하고. 물론 완전하게 벗어나진 않았지만, 음양론이니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렇지만, 나름대로 실증을 했다.
그래서 단순히 간념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증을 통해서 그걸 극복하려고 했다. 아니, 그걸 통해서 이론과 임상의 일치를 추적했다. 그래서 이제 17세기 때 썼던 유명한 책 있죠? 허준의 동의보감.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동의보감은 예전에 한약 운동을 집대성하고 그 다음에 의료지식 민간 보급에 크게 공헌했다. 왜냐면 동의보감은 동이나 마차가 조선의 의학이라는 뜻이잖아. 예. 그래서 이제 예전에 중국의 비싼 약재를 쓰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이 치료를 못해.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자가치료가 주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이제 주변에 구할 수 있는 값싼 약재를 구하다가 자가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이제 큰 공헌을 해서 민간 보급에 큰 공헌을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 허준은 중인인에도 불구하고 당상관까지 올라갔어요. 당상관. 당상관. 그래서 이 동의보감은 국가의 지원을 받고 한 거예요. 선조 때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가 강해군 때 완성이 됐죠. 동의보감은. 그 다음에 이제 허임의 뭐 친구 경험방 이런 것들이 친구소리 이제 집대성했고 19세기 후반은 예전에 기출에 언급했던 이재만한 사람이 그 사상의학이 발달돼. 그래서 이제 체질에 따라서 네 개를 나누죠. 태양인, 소음인 등등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거에 따라서 이제 뭐냐면 처방을 달려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해요. 한편 서양 의학 지식도 도입돼서 뭐 아담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영향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 외에도 이제 뭐냐면 정형 마가이통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 마가이통 부록에 이제 제노의 종독법을 이제 처음 소개했죠. 근데 요때는 널리 확산되지 못하고 나중에 지석영인가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그 확산이 됐죠. 이거는 부한말 이후고 자 그다음 기술과학도 농업, 무기, 건축 등 여러 부분에서 현저한 발전을 보였고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농업기술 발달로서 이항법과 경종법 등 농법이 이때보다 강범위 보급됐고 농업 경영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자, 이러한 변동은 뒷받침 농소는 그 전수함과 같이 신속의 농가 직선을 비롯해서 홍만서의 산림경제, 서유기 임원경제지 이런 것들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어업에 관련된 내용들도 이제 해가지고 뭐 그 기술도 발달됐다. 예. 그 17세기 김양식 기술도 발달됐고 그 다음에 냉장선. 이게 냉장선 상 중요하죠. 왜냐면 그 당시에는 그 냉장선이 없었기 때문에 냉동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그 뭐냐면 어물류 있죠. 이런 것들을 그 내륙까지 수송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되게 뭐 어떤 식으로 먼저 젓갈로 막 소금 막 집어넣고 젓갈 형식으로 해갖고 먹었고 그런 것들 냉장 기술이 생겨서 중요해. 그래서 서양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게 보이죠. 서양에도 이제 고기를 잡잖아. 돼지고기를 잡으면 이게 썩잖아. 그러니까 이제 소금이 젖어요. 소금이 젖어서 조금씩 꺼내서 먹는데 문제는 오래 놔두다 보니까 아무리 소금이 젖어도 냄새가 너무 나요. 누린내 있죠. 그 누린내를 없애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다? 향신료가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후추를 사고 그래야지 누린내도 없애고 맛도 더 맛있게 먹고. 그래서 그 당시에 향신료 가격이 되게 비쌌다고 해요. 그 누린내 없애는데. 예. 근데 이제 지금은 냉장 기술이 발달하니까 그냥 냉장고에 처박혀 둬도 약간 육즙이 떨어질 뿐이지. 그냥 맛있게 먹잖아.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연결시켜서 좀 같이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정약전이 선생 그 정약전의 형이 있죠. 그 쓴 유명한 책이 있죠. 자산어보가 있어요. 자산어보. 네. 자산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산도. 그러니까 정약전이 흑산도 가니까 흑산도라는 말이 좀 약간 그런 거야. 그래갖고 지 혼자 이름 바꿔 흑산도가 아니라 자산이다. 자산도가 불리자 해서 그때 이제 어부 그 총각 하나 붙잡고 그 당시 이제 보고 드는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한 거야. 자산어보인데 나중에 정약전이 이제 그 죽어요. 정약전이 그래갖고 이제 죽고 나서 그 나중에 이제 그 정약용이 이제 형을 그때 이제 못 만나고 이제 그 했는데 정약용이 풀어나고 나서 정약전에 그 종 집에 방문을 했어요. 그 방에 가 보니까 벽지에 막 필체로 막 써져 있는 그 것들 다 발려놓는 거야 벽지로. 그러니까 다 보니까 자기 형 글씨인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걸 하나하나 뜯어가지고 다시 책으로 만들었어요. 이게 자산어고요. 그러니까 잘못했으면 벽지로 그냥 날아갔을 텐데 이게 이제 뭐냐면 그때 재수 좋게 해가지고 이제 흑산도 근해에 수산생분들은 이제 했다. 채집해갖고 이제 했다.
그래서 인쇄술도 발달됐고 특히 영종조 때 간짠 사업이 활기됐죠. 그래서 여러 이제 학자도 개량이 됐다. 그다음에 그 아까 말했처럼 이제 정약용이 그 거중기 같은 것들이 만들었고 그래서 한강 주고 설치나 뭐 이런 것들 등등 이런 것들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신종교의 유포를 볼게요. 자, 민간 신화의 성에 보면 자, 성리학적 가치관이 남아 있었지만 그 당시 성리학적 가치관은 제대로 기능을 못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복잡한 사회 병동에 뭔가 대처할 수 있는 어떤 사상책이 없다 보니까 점점 이제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크게 세 부류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비기주, 정감류 같은, 그래서 두 번째는 동화, 그래서 세 번째는 기독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다음 장 넘어가서 거기 이제 세 번째 단락부터 보면요. 그 사회가 변동되고 기존의 가치 질서가 무너진 상황에서 비기, 그래서 도참 이런 예언 사상이 유행했고, 그래서 풍수 도참서에 근거해서 병화와 전쟁을 암시하고 왕조의 멸망을 예언하며 동시에 은신 피난처까지 예시하는 내용인데 대표적인 것들이 정감론이죠. 그래서 이시왕조가 망한 다음에 전시왕조가 등장한다. 십승지. 그래서 위기에 처했을 때 10곳에 정해놨죠. 이렇게 해서 이제 십승지 같은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언 사상도 있어. 그래서 정치 사회적 성격을 띠고 있는데 민간에 많이 등장을 했고 무격신앙 이런 것들이 있었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회가 혼란스럽고 그러면 사람들이 어딘가 의지할 때가 필요하잖아. 앞날이 예측하지 못하고 그러면 그러다 보면 이제 종교에 빠질 수밖에 없어. 종교도 그게 사이비 종교들, 그거는 뭐 뭐냐면 공통적인 형상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그 사회가 올라가면 제도가 무너지잖아요. 기존의 사상체가 무너지면 그에 따라서 새로운 이제 종교들이 등장하거나 그렇게 한다. 그래서 말기 때 기독교가 그 역할을 한 거고, 그 다음에 후한시대 때 뭐 태평도나 오두미도가 그 역할을 한 거고, 이렇게 이제 같이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뒤에서 천주교의 전파를 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예전에 기출이 나왔던 거니까 상당히 중요하죠. 천주교 전파. 자, 19세기 들어오면서 이제 유교는 사회 지배 이념으로서 위치와 역할을 다른 새로운 사상에 넘겨줘야 할 단계였다. 자, 민간 신앙의 선행이나 천주교의 문화 보고 그 다음에 그 신종교인 동학의 급격한 만연은 그 단적인 형상이다. 천주교는 16세기 말엽 중국에 전래되었고 이것이 17세기와 국경에 왕래하는 사신들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소개되었다. 그러나 당시에 천주교는 서학이라는 서양 문물의 하나로 관련, 그러니까 서학하고 천주교는 이제 그 서학이 하나도 이제 받아들인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신학에 의한 종교로서 받아들인 건 아니었다. 그러니까 학문으로서 사상으로 받아들인 거지 종교로 받아들인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수경이 지붕유서에서 마테오이치의 천주시를 이제 소개를 하는데, 이 천주시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좋게 설명하지는 않았어요. 이익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이제 그 제자 중에 정약용 같은 사람은 이제 정약전이나 그런 사람들 상당히 좋게 봤죠. 자, 하여튼 그 후에 이제 안정복이나 뭐 이런 사람도 이제 관심을 가졌지만 항상 호의적인 게 아니었다 좀 기억을 해두시고 특히 이 천주교의 청당 지옥설에 대해서 되게 비난을 했어. 이익이나 뭐 안정복이나 그런 사람들. 왜냐면 청당 지옥설은 논리 구조가 뭐와 비슷하다는 거죠? 불교 교리와 비슷하다. 그래서 민중들을 허옥시키는 내용이다. 하면서 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남인은 천주교하고 친근하다고 돼 있는데 그건 꼭 그런 거 아니에요. 금기 남인 중에서 천주교 싫어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올 때 남인의 천주교 호의적이나 천주교 신자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학문적 대상이었던 천주교가 점점 이제 종교 신학원으로 수용되기 시작했고 이것이 이제 영조 말년이었고 이게 이제 정조 때 이제 터져 나왔죠. 그래서 이승효가 이제 북경의 서양 신부의 최초 영세를 받고 들어오고 그리고 이벽이나 이가한 그다음 정학전, 정학종, 야경 형제, 그리고 이제 건철신, 일신 형제 등등 주로 남인학자들, 중인들 그리고 상민, 그다음 부녀자들 등 전 계층적으로 이제 확대돼 나갔다. 자, 이러한 천주교 육부에 대해 정부는 처음에는 반간한 차를 실시했어요. 그러니까 천주교 보세가 확대되니까 이것은 이제 어떻게 인식했냐면 이거는 그 성리학적 상관오륜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한편으로는 탄압을 하면서도
이걸 정치적 사건으로 비하시키지 않았어요. 네, 왜냐면 정치적 사건을 비하시키면 이게 남인과 연결될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 사건 자체만 이제 하고 처벌만 한 거야. 그리고 성리학적인 윤리, 당상의 윤리만 강화시키면 자연스럽게 이 사학은 퇴치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정조 당시에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제 세도 정치기 때 탄압에 비해서 좀 강도가 약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점차 천주교 고세가 확대되자 이것이 현실세계 부정하고 군신 부자의 의를 경시하는 등 정통적 유교 윤리를 혼란케 한다는 점에서 주목됐다. 그래서 천주교 사교도 이제 규정해서 금령을 내리고요. 자, 이 가운데 이제 더 터졌죠. 진산 사건이 나는 전라도 진산에서 윤신중이 모상을 당하니까 신주에 불사지고 천주교 의식을 행했다. 그 예전에 살펴봤죠. 그래서 이걸 신의 박해라고 하죠. 최초의 박해인. 자, 이에 정부는 윤지충을 처형하고 더 나아가서 홍문관에 소작되어 있는 한역 서양서적을 소각하는 등 천주교 전파에 억제하는 데 적극성을 띄었다. 그러나 전주 때는 아직 천주교를 불교나 도교 같은 황당한 유의 학문을 여기고 유교 정치에 힘쓰면 자연히 소멸될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극단적인 탄압을 못하고요. 게다가 정조 18년에 이제 그 중국인 신부였던 주문모가 입국에서 활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조에 이어서 순조 때 즉위하니까 이때 일으킨 사옥이 신유박해야 두 번째 박해인. 네. 이때는 이승훈, 이간한, 정학종, 주몽무 등 300명의 신도가 처형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정학종과 정약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배를 했죠. 이 사람들은 이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원래 믿었다가 배교를 했어 그 전에. 그래가지고 이제 살아남았던 거야. 예. 그래갖고 이제 있고 이 천주교 박해는 내부적으로 정조 때 정권에 소외됐던 노동 벽파가 남인과 소론, 노론 18을 일종의 정치 공세에 이전했다. 그러니까 이제 남인 중에 천주교 신자가 좀 있으니까 이걸 빌기로 해서 공격한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또 한편은 홍경래 난의 각종 밀라를 푸는데 이 시기에 농민항쟁에 대체해서 공포정치를 감행하기 위한 것으로 외부전 천주교에 앞세운 서양세에 침투된 경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게 잘못됐죠. 왜 잘못됐을까요? 홍경래 난은 그 후에 10년 뒤에 일어난 사건이야. 그러니까 이게 배경이 될 수가 없죠. 이거는. 그래서 요거는 사실관계가 틀린 거예요. 사실관계가. 이거 틀려요. 예. 졸다 썼는지, 헷갈려 썼는지 모르겠는데, 그 분이 잘못 쓴 거야, 이거는. 예. 그 다음에, 이때 이제 항상, 백서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항사영이 이제 편지를 보내서 북경에 있는 프랑스 주교에게 무력을 동해서 조선의 신앙과 포교를 보장해달라 서신을 발견했던 항사 백서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러한 것은 천주교의 외세 위존의 국가적 행위가 방국권의 조선족을 더욱 자극시켜서 천주교 박해가 보다 가혹해지게 됐다. 근데 주의할 것은 이게 시기가 이게 배경인지 영향인지 잘 모르겠는데 항상 백서 사건은 배경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 뒤에 있는 사건이야. 네. 그래서 이제 앞에 있었던 신유사옥 때 일어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신도가 처형됐잖아요. 아마 이 항상이라는 사람이 정학종의 사이인가 조카인가 그래요. 사이 거야 아마.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와가지고 그 백서 보내다 긁힌 사건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천주교는 나라와 국가를 팔아먹는 사람들이다. 그런 인식을 이제 하고 천주교에 대한 그런 인식이 또 나중에 동학에도 연결이 돼요.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동학의 발생을 보죠. 동학은 이제 조선 후기 때 사상계 혼란 속에 나타난 민족 하나의 흐름인데 서학에 반대해서 이때 서학은 천주교죠. 동학이라고 하죠. 그래서 동학은 강력한 민족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철종 때 경주 지방의 몰락 양반 최재우가 창시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최재우 하면 전라도 사람 같죠. 왜냐면 우리가 동학농민운동만 생각하니까. 근데 동학은 경상도에서 발생된 종교야. 그래서 최재우는 몰락 양반이지만 이 사람이 또 과거시험 못 봤어요. 왜 과거시험 못 봤냐면 그 최재우의 아버지가 이제 내 이름을 까먹었는데 나이가 한 60인가 70 정도 먹을 때 원래는 그 전부인이 죽었고 아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대를 이어야 되거나. 그러니까 이제 그 제자들이 30대 초반 가부하고 짝지어줬어. 그래서 낳은 아들이 최재우야. 늑둥이죠.
그러니까 최재우는 제가녀의 자손이야. 아들이죠. 근데 제가녀의 아들은 그 당시 결혼 못하죠, 당연히. 아니, 각오 시험을. 그러니까 일찍부터 각오를 포기했어, 이 사람은. 그래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뭐냐면 여러 가지 이제 뭐냐면 연구도 하고 다양한 책도 보고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천주의 대항호자 그 당시 유불선 상교를 융합하고 거기에다 이제 천주교 요소를 좀 받아들여갖고 만든 것이 동학이요. 동학. 예. 그래서 동학이라는 명칭은 뭐에 반대한다? 서학, 천주교에 대항한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거다. 그러니까 동학의 사상들 보면 이제 뭐 인내천, 인심이 꼭 천심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늘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그래서 동양의 정통의 경청 사상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고 뭐 등등이 있는데 이건 각자 보시고요. 그래서 뭐 이제 일체 신분과 계급을 통해서 평등 사상을 주장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피지배층들이 널리 확대됐다, 신봉됐다.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동학은 또 민간 신앙적 요소를 되게 많이 흡수했어요. 그래서 뭐 부적을 갖다 붙이면 나중에 그 동학 독립운동 할 때 부적을 갖다 붙이면 총을 쏴도 안 맞는다. 실제 그러겠어요? 총을 쐈지. 그래서 기관총에 이제 그래서 죽은 거 아니야? 예, 대량 학살당한 거 아니에요? 우금지점수에서. 자, 하여튼 이런 것들이 민중들이 이제 뭐냐면 선호하게 만드는 믿게 하는 그 요소가 된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최재호는 예전에 얘기했지만 혹세 무미한다는 이유로 해서 처형당했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그냥 최시영이죠. 예. 그래갖고 이 사람들은 이제 뭐냐면 이 사람은 그 동학을 조직화시켰죠. 우리가 한국 포적제로 만든 것도 최시영 때 이제 만든 거고. 자, 그래가지고 이제 또 경전을 만들었는데, 자, 이 사람은 잔반 등 지식층을 의식해서 만든 것이 동경대전이야. 한문으로 만든. 그 다음에 일반 대중으로 해서 만든 것이 용담유사죠. 그래갖고 이렇게 이제 일반 그 대중용과 그 다음에 그 동경대전 같은 이제 지식인용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고 최시영은 근데 이 사람도 나는 예전에 한번 도울강의에서 봤는데 최시영은 최재우의 종이었다고 해요. 머슴이었다고 해. 그래서 이 사람도 좀 대단 지식인지 알았어. 난 지식인지 아는데 그게 아니야. 보니까 종 출신이에요. 종 출신이고 한자를 잘 몰랐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일자 무식이고 근데 이제 그건 있었나 봐. 뭐가 있었냐면 일단 최재우의 어떤 계승을 그러니까 최재우의 어떤 그 교육 적극도 이제 받아들였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제 지식보다는 리더십, 조직력 이런 것들이 되게 강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최재우가 죽고 나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동학교들 조직을 한 거야. 포적제. 그래서 맨날 도망 다니고 하다가 나는 교단 조직을 만들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정봉주 있죠. 정봉주가 마치 최시영하고 마치 그 비슷한 사람처럼 이렇게 서술됐는데 정봉주는 최시영에 비해서 완전 하발이에요. 뭐 접주도 못했던 사람이야 그 사람은. 최근 그 동학 독립 운동할 때도 그때 몇 달 전에 가입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정봉주가 그답게 뭐냐면 그 동학교도 내에서 주도적인 세력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근구 집회할 때 이게 좀 부각이 됐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예. 뭐 이렇게 이제 있더라고요. 일단 이렇게 보면 그 다음에 뭐 귀신간이 있는데 귀신간 읽어보세요. 뭐 그래서 좀 약간 미신적인 요소가 있는데 이거 나오겠어요, 그냥. 예. 그래서 뭐 귀신을 기도 파악하고 그래가지고 뭐 부족도 믿고 뭐 그런 것들인데 그냥 좀 읽고 자 다음 주는 동학이 내세웠던 교리가 뭐죠? 보고감민 그 다음에 제폭구미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재병 재생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경상도 일대 확산되고 몰량양만과 농민이 많이 믿었다. 그래서 접소를 두고 이런 것들 했다. 그래서 이제 최재우가 이제 그걸 죽은 다음에 최시영이 뭐냐면 그걸 이어받아 가지고 진행을 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동학교도 운동이 이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좀 눈여볼 게 뭐냐면 하나 더 붙이면 이게 예전에 구포샘이 있었던 같은데 최시영이 이제 뭐냐면
최시형이죠. 정확하면 최시영이 아니라 제가 계속 했는데 최시영이 그 당시 이제 뭐냐면 그 생각은 동학은 종교 차원에서 머물다고 생각했다. 종교적. 예. 그래서 되게 이제 이 사람은 종교적인 어떤 특징만 종교 차원에서 동학을 발전시키려 했는데 이 동학교도 안에서 정치적으로 그걸 뭐냐면 개혁을 하는 사람 등장해요. 이필제 같은.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이필제의 난을 일으켰죠. 거기다 최시영이 약간 혹해가지고 발표했다 그냥 뭐냐 탄압을 받겠는데 이필제의 난도 그거 한 부류고 정치적으로는 그 다음에 뒤에는 정공준 같은 사람도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한 부류죠. 그래서 최시영은 그런 이제 경향이 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야 되죠. 그래서 현실에 적응하면서 종교 지향을 하고 그걸 아마 이제 나중에 제가 또 얘기를 해드릴게요. 동학교도 할 때.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양반 관료체제 파탄과 민중황제 폭발. 그래서 세도 정치의 통치시 와라 이렇게 보면 자 숙종과 경중 때 나타난 일당 전제와 추세와 강력한 전쟁 등 분당 정치의 말피해지 형상은 영종주의 탕평 정책과 강력한 왕권에 일단 억제되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한 건 아니다. 그래서 그 정조의 뒤에 이어서 그 순조, 현조, 철종 때 어린 나이에 즉위하면서 왕권이 악화되자 그 당시 세도 정치가 시작됐고 그래서 이 세도 정치 그 개념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자, 세도 정치는 종래 일당 전쟁으로 청산되고 특정 가문이 권력을 독점한 가문 일본대 정치 형태로서 정권의 사회적 기반이 교회될 뿐 아니라 분당 정치의 완전 파탄을 의미한다. 예. 그러니까 아주 쉽지만 예전에 그 세도 정치를 물어본 게 있어. 공사 기출 문제 때. 예. 자, 뭐 이런 거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세도 정치의 직접적인 계기는 이제 사도세자의 죽음이죠. 이모화변이라는 그 사도세자의 죽음을 둘러싸고 시파와 벽파의 대립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모화변이 일어나고 나서 복파가 일어난 건 아니고 이게 정조가 즉위하고 나서 이제 그 사도세자 복위하는 과정에서 추승하는 과정에서 반대하는 벽파와 그 따르는 시파가 일어나요. 시파는 그 대개 보면 이제 노론도 있고요. 거기에 남인도 있고 소론이 있어. 벽파는 뭘로 구성됐을까요? 노론이 있어. 네. 그러니까 역사서에서는 되게 노론 시파, 노론 벽파만 보여. 남인과 소론은 잘 안 보이거든. 존재가 안.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볼 때 이제 남인 소론은 당연히 좀 힘이 약한 사도세자 쪽에 이제 있으니까 그 정조 쪽으로 붙으니까 남인과 소론 상당수가 뭐냐면 시파에 속한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것도 예외가 있어. 그 내용 보면 소론 중에서도 가끔 이제 뭐냐면 그 벽파에 속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되게 그렇다는 거예요. 되게. 자, 그래서 이제 나주 개서 사건을 계기로 일당 전제와 추세 현저한 노도는 영조 25년에 대지청정을 해왔던 세자가 소론과 남인을 가까이 오니까 세자를 모험해서 사삭했는데 그때 이제 그 사도세자가 이제 그 뭐냐면 그 남인들과 소론도 가깝다 해가지고 그때 이제 했는데 이것도 하나의 설이에요. 예. 그게 꼭 뭐냐면 정론처럼 얘기하는데 그래도 반론도 있어요. 예. 왜냐면 그 당시에는 영조 25년 이후는 소론이 정치적으로 소멸됐어요. 예. 그래서 다 쫓겨났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거에서 이제 세자가 뭐 연결될 수 있냐. 그러니까 이건 해공공호 씨가 쓴 항중록에 그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세자가 예전에 모셨던 사람들 쪽에 측근들이 뭐 유모나 내시 이쪽에 다 소원세력과 연결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원세력의 우호적인 한경수에 자랑했기 때문에 소원과 뭔가 긴밀하게 연결하려고 했다. 이건 하나의 설에 불과하다는 거죠. 하여튼 뭐 이렇게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세자와 동정하는 시파. 그래서 이제 그 뭐냐면 그 죽음을 당하는 벽파. 그죠? 시파는 사도세자의 의지를 지키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거고 이에 대해 벽파는 영조의 의리를 지키자. 이렇게 이제 나눠지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 시파는 세자의 외척인 홍봉함을 중심으로 했었고 벽파는 정조의 외친 김규주인가? 예, 김기주를 중심으로 했으니 결국에 이렇게 외척과의 대립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근데 이것도 좀 약간 눈여겨볼 게 뭐냐면 김기주든 홍범이든 벽파의 우두머리지 무슨 시파야. 그 시파가 홍범인데 이거는 그 홍범은 나중에
그 영조 말년부터 해서 정조 초기 때 거의 이제 홍씨 세력들은 제거돼요. 이거는 좀 잘못된 것 같아. 홍보함은 사도세자의 장인이죠. 장인이에요. 그런데 이 홍보함이 실질적으로 뭐냐면 사도세자들 죽였다는, 그러니까 직접 죽이진 않았지만 죽이는데 가담을 했다는 게 정설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정조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홍씨지만을 이제 뭐냐면 대규모 숙청을 하죠. 그러니까 해공공 홍씨가 한중로를 쓴 이유도 뭐냐면 자기 집안이 사도세자 죽음하고 직접 관련이 없다. 이거는 사도세자가 미쳤기 때문에 강증에 걸렸기 때문에 죽었다. 그러니까 막판에 이제 사도세자가 미쳐가지고 그 아버지 죽이겠다고 막 칼 들고 난리치고 사도세자 생모가 와서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올리고 그러니까 이제 죽었다는 거지. 우리 집안하고 상관없다. 우리는 나름대로 도와주려고 했다. 근데 학자들 그렇게 안 보고 있어요. 그래서 18 우두머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 그리고 하여튼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척가의 대립보다는 이거는 의리론과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요건 10파 벽파는 외척을 배제한 채 일어난 거죠. 중용탄표니까 이것도 좀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이거는요. 자, 정조가 이제 초반기 때는 홍구경이 이제 크게 시임했죠. 그렇지만 이 사람이 쫓겨나고 예전에 그래서 이제 정조의 친정체제가 수립되면서 그 뭐냐면 이제 그 10파와 벽파의 그 대립이 이제 포면화되게 포면화되지 못했다는 게 아니라 이때부터 포면화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10파와 벽파가 사도세자가 죽고 나서 국방을 한 게 아니라 한참 이제 영조 때는 되지 않다가 정조 때 이제 초창기 때는 아직 그때는 이제 좀 지위가 불안하다 보니까 있다가 어느 정도 지위가 확립되고 나서 이제 사도세자 복원하는 과정에서 그걸 반대했던 인물들이 벽파가 되는 거고 그걸 찬성했던 인물이 시파가 되는 거야. 이건 좀 참 개념을 좀 잘못 잡은 것 같아요. 자,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다가 이제 이렇게 쭉 있고 정조의 승하께 왕권이 급격히 약화되고 영조 때 강력한 왕권에 숨을 죽였던 정쟁은 다시 이제 시파와 벽파가 표면화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여기 것처럼 그 김조선 있죠. 네, 김조선이 왕을 이제 보자도 유명했고 그 다음에 순조가 즉위하니까 벽파계인 영조의 계비 김씨가 수혈전쟁을 하면서 그 당시 이제 벽파가 시파를 견제하기 위해서 일으킨 게 아까 치면 신유사옥이죠. 예, 그래서 천주교돈이 많이 죽었고 근데 이 김조선이 이제 뭐냐면 그 수혈전쟁을 거두고 나서 집권하게 되죠. 국고라는 건 국왕의 자궁이에요. 근데 이 김조선은 예전에 말했지만 포면적으로 나서진 않았어요. 이 사람은 되게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고 벗을도 받으면 사양하고 그랬는데 문제는 이것 때문에 이 김조선의 세력들이 이제 점점 확산되는 거야. 초창기 때부터 까불고 하면 막 견제받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아들 때부터 본격화됐다 보시면 돼요. 그 김조선 아들 때부터. 그래서 이제 이 안동김씨 세력이 세도 정치가 있고 그 다음에 현종 때는 풍양조 씨가 등장했는데 요때 풍양조 씨가 집권했다라는 설도 있고요. 대개 보면 그 구성원들 보면 그 풍양조 씨도 있지만 거기에 이제 상당수가 안동김씨가 주였고 풍양조 약간 참여했고 그래서 과연 이때 풍양조 씨가 집권했는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의문이 많아. 세 가지 설이 있어요. 풍양조 씨가 집권했다는 설, 안동기 씨가 주도했던 사람, 계속 집권했다는 설. 근데 안동기 씨가 주도인데 거기에 풍양조 씨가 약간 개입했다는 설. 근데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는 딱 보면 구성원들 보면 안동기 씨가 주도했다고 보는데, 근데 보통 도시가식 때 풍양조 씨 얘기하더라고요. 예. 하여튼 그러다가 이제 철종 때 다시 안동김 씨가 이제 집권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안동김 씨 세도가 절정을 이뤘다. 예. 그래서 순조, 현종, 철종의 3대 60년 동안 세도 정치하에서 왕정과 왕권의 명목에 지내지 않았고 왕정 왕권 명목에 지냈고 종시의 처지는 말없이 떨어졌죠. 이때 이제 안동김 씨의 눈치를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실 쪽 공박하는 종실 같은 게 처형되고 유배되고 양반들은 거의 비참한 생활을 했죠. 그래서 일개 정권이 이제 정권이 이제 일개 가문의 소유물이 되는 그런 정치가 실시했죠. 그래서 이때 들어서 이제 비리들이 되게 많아요. 매간 매직도 있고, 과거도 엉망이 되고, 그래갖고 이제 이런 게 있고, 그래서 삼정의 문란이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어사 제도를 해가지고 암행어사 파견을 실시해도 제대로 안 됐고, 등등. 자,
이런 등등 해가지고 이제 이런 폭력 항쟁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이런 정치적 문란 외에도 태조 정치에는 또 삼정의 문란이 있었죠. 그래서 정정, 군정, 한국 같은 삼정의 문란이 있었다. 그래서 정정은 토지를 대상으로 각종 세를 징수한 행정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정정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토지에 대한 결수의 파악이 정확하고 세의 부과가 공정히 기해지면 안 됐다. 근데 숙종 때 양정 사업 이후에 전국적 규모의 그 숙종 때 양정 사업이 전국적인 규모로 행해졌던 바 있으나 그 외 지역에 따라 부분적 양정이 행해졌지만 전국적인 양정이 제대로 하지 못했고 토지 결수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18세기 이후에 공반전, 간두전 같은 면세지, 진앙지, 제지 등 토들이 탈세지가 엄격하게 현저하게 증가됐다. 이에 이제 뭐냐면 당연히 가세지는 자연스럽게 감소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정부는 재정 기반에 축소했다는 재정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종의 총액제를 실시했죠. 그래서 이제 전세 부과된 총액제가 무슨 종이죠? 비총제야. 비총제. 그래서 재총수를 원래 재총수대로 한 게 아니라 상당히 적게 주죠. 지방에서. 그래서 그때 이제 재총결이 뭐 예를 들어 재총이 100만 개이 한 지역에서 10만 개 필요한데 1만 개만 지정해줘. 그러면 9만 개는 어떻게 채워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표적인 백지 징세 같은 것들이 등장해요. 그래서 백지 항무지에도 뭐 세를 거두고 그 다음에 또 전세 또 외에도 도교의 문제가 있죠. 도교는 아까 말씀처럼 이제 각종 모자른 세금들, 토목에 갖고 횡령한 세금들, 횡령한 비용들을 다 어디에 부과되는 거야? 토지에 부과하는 이 도교라는 형상들이 등장했죠. 그 다음에 군역의 문제도 이제 등장해요. 그래서 이 군역은 이제 그 군역법을 실시하면서 일시적으로 해결하려고 했지만 이게 제대로 안 됐어. 아까 말처럼 초창기 때 이제 그는 군총제를 실시했는데 국가 단위의 군총제였잖아. 근데 이게 지역사정을 제대로 보존 못해가지고 이제 여러 패달라니까 군역법 이후에는 뭘로 바뀌었어요? 아까 이제 지역 단위의 군총제가 아니라 고을 단위의 군총제로 바뀌었죠. 여기 그래서 군역법 실시 단계에서 군총이 고을 단위로 이제 군역을 해갖고 예전에 것처럼 일정한 상납분만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정해져 있는 한도 내에서 뭐죠? 자율적으로 이제 군법을 징수할 수 있도록 지역 사정에 따라. 근데 문제는 원래는 정해진 지역 예를 들어서 뭐 그 가평군에서 뭐 70필이 1000필이 정해진 거다. 그러면 국가의 의도는 원래는 1000필을 다 걷어가는 게 아니라 수정구고 봐서 사정을 봐서 너가 이제 그 당시 뭐 재해도 많으면 뭐 적당히 걷고 그런 건데 이 수령들이 매간매직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본좀 뽑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만땅을 하는 거야. 1000필 다 걷어버려. 그 가뭄이 들고 태풍이 들어도 1000필 다 걷어버려. 거기만 걷으면 되는데 거기다 플러스 알파 더 걷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생긴 거야. 이게. 자, 그래서 이런 군포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당시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이걸 3호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원래 정해져 있는 것 위에 플러스 알파를 걷는 것이 3호석이야. 이런 것들이 3호석이 이제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용을 면제받기 위해서 그 당시 도망자가 등장하고 아니 양반 신분으로 이렇게 하거나 자 등등 해가지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반발이 많았죠. 특히 이제 예전에 문제였죠. 뭐 백골징포, 항구청정, 족징, 인징 이런 양형의 폐단들이 등장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에 것처럼 원래는 춘대춘납이죠. 그래서 원래는 이자가 없어요. 원래 한국은. 근데 이제 자연소모빈이 뭐 이런 것 등등을 뭐 수수하면서 이게 일종의 이자가 되고 이 이자를 어디에다가 중앙이 납부하게 돼. 그래서 그런 3분 모해록 같은 것들. 그래서 이제 재정의 주요 수익이 되니까 어떻게 하든지 한국을 무조건 해라. 그래서 한국 총액제를 실시해. 한총제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한총제 내용이 있는데 일단 그러나 한국의 이자 수입이 정부의 주요 재정으로 사용되면서 각 관청에서는 한국의 총수를 늘리는 한편 분급량도 반유 반분의 원칙을 어기고 그러니까 반유 반분 반은 놔두고 반은 나눠주는 거죠. 전량 분급함을 증가시켰다. 또 한국의 운영이 군영이나 영진 단위에서 총액제 실시되었기 때문에 대개 한국 운영의 주체들은 군부대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제 쌀을 이제 널리 보급을 하려면
나눠주려면 불량민밖에 없었거든요. 또 예전에 말했죠. 불량민 또 계속 갈아줘야 될 거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공유 불량민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했는데, 자, 총액제를 실시하다 보니까 무조건 총액에 맞춰야 돼.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겼는데, 한국의 분배가 보이지 못해 한국의 분급 대상자가 한국이 분급 대상자보다 많거나 한국보다 분급 대상자가 많아지는 고이 있다. 그러니까 한국액보다 나눠준 사람이나 나눠준 사람보다 한국액이 절전의 균형이 맞추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이 분급 대상자보다 많은 경우 자유 한국 분배를 강제적으로 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이자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받기 싫다고 해도 강제 받는 거야. 대출도 강제 내주는 거야. 우리식으로 따지면. 정부가 이제 대출 총액제를 만약 실시해갖고 난 돈이 많은데 굳이 대출 받을 수 있고 이자 낼 필요 없는데 뭐냐면 무조건 너는 대출 받아라. 1,000만 원. 그리고 저율로 대출해 주는 것도 아니야. 고율로 대출해 줘. 그러면 완전 이게 세금이지. 자, 그래서 이제 일종의 이제 한국 분급 방식도 이제 토지에 부과되는 결한, 호에 부과되는 호한, 통한, 또 마을에 부과된 공동으로 부과된 이한. 그러니까 이한은 일종의 공동납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이제 다양한 형태로 운영된 한국의 분급 수납 과정에서 거기에 중간에 또 감사, 수령, 향리대, 농간 등이 있죠. 그래서 거기에 또 수수해갖고 또 떼어먹고, 그래서 이무, 뭐, 늑대, 반작, 허류, 등등, 이런 것도 있는데, 요거 좀 기억을 해두세요. 이렇게 이제 떼어먹는 방법. 이게 예전에 한번 역교동 기출문제 잠깐 언급됐어요. 예무로. 그러니까 어떻게 예문됐냐면, 이게 아마, 이런 것들 나오고 나서, 이런 것들은 군역의 문제점이다. 이렇게 이제 잘못됐는데, 이거 군역인가? 그러니까 군역과 전세 문제점이다. 그거는 군역과 전세 문제점이 아니죠? 뭐죠? 한국의 문제점이죠. 그래서 그 당시 한국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이제 어떤 문제점이 일어나는가? 구체적 예를 몇 가지 쓰시오. 그래갖고 이제 쓰면 몇 가지 외워가지고 쓰시면 돼요. 뭐 이무, 뭐 지역과 공물가의 차이를 이용해서 역률 추구하는 행위, 늑대는 강제로 한국을 대여하는 반작은 뭐 아전제 한국을 빼내서 이를 매우기 위해서 거짓 문서를 하는 거. 허주는 한국이 실제로 없지만 장부상 있는 거 등등 이런 것들을 있고요. 거기에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상품화폐 경제에 따라서 이것을 화폐를 대여하는 걸 공물 받는 전환이라는 게 있죠. 대전남 이런 것도 행위였다. 그러니까 이거는 편법이라기보다는 그냥 상품화폐 경제가 맞다니까 그 시대적 시대적 어떤 배경을 반영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형태로 결국 감사, 수령, 향리대 수탈로 빠진 액수를 농민들이 전가시키거나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는 방법을 사용됐으며 한국의 허류화로 그러니까 장부상으로 이제 해놓고는 실제 빌려준 것처럼 그러니까 장부상으로 해놓고는 실제 빌려주지 않는데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서 한국의 총수를 감소시킨 요인이었다. 그러나 한국이 이미 재정 수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면서 수익 감소에 따른 부족분을 또 한국 자체 운영에서 해결했기 때문에 농민들 강제로 이게 수탈을 강화시켰다. 그래서 이제 한국 부담자 중에 한중사의 유역자인 양반지주 토호들도 한국 부담에 벗어나 결국 분급 대상자 축소로 자녀 농민들에게 부담이 평준되었다. 게다가 정규 이조 외에도 부가적으로 징수된 수량이 증가되어 실제 고리대금화돼서 한국의 운영이 크게 물려난 상태였다. 왜냐하면 그 정부에서 뜯어낸 것도 있지만 도중에 그 당시 향리계층이냐 그 다음에 수정도 뜯어내는 거 있죠. 각종 잡세들, 부가세들. 자, 이런 삼정의 문란을 결국 세도정치 때 극심화됐고, 결국 이걸 바탕으로 해서 뭐가 일어났다? 농민 반란이 일어났다. 홍경래 난을 볼게요. 자, 거기에 보면 이제 그 뒤에 보면 이제 이렇게 그 삼정의 문란이 나니까 몰락 농민들이 산에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하전을 하거나, 그 다음에 간도나 연해주로 이제 이민가. 이때부터 간도 계층이 일어나요. 네, 간도. 그 다음에 이제 개가 선행을 하죠. 그래서 그 당시 농민들은 지주나 토호대 압박으로 삼정의 수탈에 대처하기 위해 공동된 개들이 이제 선행해서 여러 가지 이제 개들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개라는 것은 이제 일반 농민들 외에도 양반들이나 토호 사이에도 개가 유행이야.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목적으로 개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뭐 양반 지주나 토호들은 종개, 동계 등등등. 그 다음에 이제 농민들은 군포계, 제원계, 농구계 등등. 그러니까 양반지의 토호들이 만든 개들은 식목이나 이런 공제 목적으로 한 거고, 농민들은
경제적 고릴라는 공동 대처하기 위해서 계획을 만들었죠. 예. 그래서 이제 농민주의 개가 성행한 것은 양반 지중에 주도하여 이르렀던 종래의 농촌 자치적 항약이 이 시기에 와서는 그 신분제 성격 때 제 기능을 발휘 못하고 예전처럼 그 공동납자나 이런 걸 실시하니까 그걸 누가 떠넘긴다고 했어요? 하기한테 떠넘기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상계와 하기가 분리돼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구황작물 또 고구마, 감자가 이 시기에 전래되어 보급된 것도 이런 농민층의 빈공에 대한 비상대책이었다. 그래서 농촌사회 피폐해지면서 이제 정치의식적 어떤 사회의식이 성장되고 결국에는 이제 개서, 방서 사건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일어나서 각종의 농민들의 저항이 일어나요. 그래서 하적, 수적, 명화족도 여기 있는데 명화족은 안 나왔지만 여기 명화족도 있어요. 명화족은 뭐냐면 그 촛불 집회 우리 자주 하잖아요. 예. 근데 촛불 집회의 기운을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조선시대 때 예전에 촛불이 아니고 그냥 횃불을 넣었어, 횃불. 그 예전에 그 촛불 든 사람도 있지만 횃불 든 사람도 있잖아. 그러니까 조선시대는 횃불을 들면 저항의 도시야. 그래갖고 가나스킬 같은 횃불 들면서 막 공격을 해갖고 명화적이라고 했고 예전에 독립협회가 해산할 때도 뭘 뒀죠? 횃불 뒀죠. 네, 저항의 표시로.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했다. 자, 그래서 농민층의 저항은 밀락으로 발전됐고요. 그래갖고 이제 그 우리가 아는 임순 농민 봉기 이전에도 이미 뭐냐면 경상도나 이런 지역에서 밀란이 많이 일어났나 봐요. 전국적으로. 그리고 평안도의 대표적인 밀란이 뭐죠? 홍경래난이 있고. 그래서 홍경래난 같은 경우에는 그 규모나 성격에 더 단순한 밀란 단계에 벗어나 농민 정쟁으로 발전됐죠.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이걸 뭐라고 해요? 1811년 농민 전쟁이 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뭐 홍경래를 비롯해서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했고 거기에 이제 뭐 처음엔 잘 나갔지만 곧바로 진압됐죠. 이거 자세한 내용은 제가 포샘할 때 이제 얘기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홍경래난을 진압했지만 그렇다고 그 원인이 되는 사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었다. 자, 이 난의 구성원들은 당시의 사회 변동에 의해서 배출되고 그 속에서 피해를 받은 계층들이었으나 몰락, 양반, 상인, 강상경자, 임노동자, 농민 등 모두 그랬다. 자, 세도 정치의 부패와 특권의 어용상에서 반발, 그리고 지주제에 대한 부정 등이 이들 사회의식을 고양시키고 투쟁의 대열에 서게 됐다. 자, 그리고 홍경래는 이후에 여러 지역에서 이제 또 뭐냐면 그 밀란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예전에 시험 문제 나온 게 1833년에 서울의 미국산과 관련 농간, 경강들의 어떤 농간을 통해서 이런 쌀가 폭동이 일어났죠. 그래갖고 그때 영세 시민들이 폭동을 일으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한국의 부정을 고발해서 경주에 있는 농민 수백 명이 올려서 복합상수를 해요. 복합상수는 떼거리에 걷고 대굴 앞에서 엎드려 상수하는 거야. 오늘날 뭐와 비슷하다면 청와대 신문고와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예전에는 지금 온라인상을 있잖아. 근데 예전에는 오프라인에 했었어. 마니소, 그러니까 주로 이제 마니소도 했어요. 마니소. 마니소는 알죠? 그 주로 만 명의 상소를 쓰는데 만 명이 거기에 뭐냐면 사인을 해준 거야. 서명을. 그래서 주로 어느 지역에서 많이 했냐면 영남 지역에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남 마니소 하면 항상 그것만 생각하잖아. 저기 그 뭐죠?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이게 무슨 책이지? 김홍식이 쓴 책 있죠? 그게 조선책략. 그래서 조선책략을 하니까 이만소를 중심해서 영남 마니소 올린 거 그것만 생각하는데 영남 마니소는 예전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정조가 집권할 때 사도세자 복위할 때다르고 영남 지역에서 소장을 이제 만 명이 서명해 갖고 올린 적도 있어. 그러니까 영남 지역이 이제 그 남인들이 소외당하니까 얘네들이 이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게 뭐냐 집단적으로 몰려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 민중들이 이제 주도했던 게 복합상소 엎져가지고 이제 상소 올리고 그 복합상소가 이제 나중에 동학운동 할 때 그렇게 했죠. 예, 떼거리에 몰려가고 이제 하는 거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의 이제 청와대 이제 신문고 거기에 연결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것도 있었다. 자, 그러면 그 밀란의 전국적인 확대를 볼게요. 조선후기 때 그 사회적 혼란은 마침내 전국적인 밀란이 발생에 초래했고 철종 13년에 진주 밀란을 시발로 해갖고 삼남을 유시해 전국 각지에 이제 있죠.
자, 진주 밀란은 예전에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자기가 떼어먹은 돌을 이거를 도교로 하려고 하니까 민중들이 반발해가지고 이제 일어난 거죠. 유계춘을 중심으로 해갖고 반란을 일으켰던 거고. 자, 그래서 이 난을 계기로 해갖고 뒤에 넘어가서 그 전국적으로 일어나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평상시에 악질로 지목되는 그 항리들 잡아서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는 일단은 진압은 했지만 좀 탈 필요 있겠죠. 그래서 안핵사 같은 거 파견하고 이런 것들인데, 자, 그래서 쭉 넘어가서 세 번째 단락을 볼게요.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일어난 밀란에 대해서 정부는 종래 홍경래 난에 보여줬던 것 같이 무력에서 위한 토변을 계속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전국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 강경일본대 처리 방식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킨다는 걸 알았고, 다시 또 사실상 군사를 동원하기 어려워요. 왜냐면 이게 한 곳만 집중되는 게 나 전국적으로 막 일어나니까.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밀란 자체가 뭐 중앙정부를 뒤엎고 그런 건 아니었어요. 생계형 밀란이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아까 치면 안핵사나 그 다음에 이제 뭐 선무사 이런 것들을 파견해갖고 농민들의 요구 조건을 수락한 다음에 말썽낸 관리나 아전들 파지 유백시키고 주모자를 처형하는 방식을 취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해가지고 그 다음에 삼정 이정청을 설치했죠. 예전에 말한 것처럼. 그래서 이제 삼정 이정청을 통해 국책 개선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는 삼정의 문란이 농민의 공기를 야기시키고 있으므로 그 운영 과정에서 폐단을 없애고 밀란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국폐책은 그 당시 삼정의 문제 자체보다는 운영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그래서 요게 국폐책이라는 예전에 폐단을 없애는 책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예전에 했던 삼정 이정청에서 만들고 나서 그리고 이제 응시상소를 올리라고 했죠. 세 가지 주장이 있잖아요. 첫 번째 내용은 삼정 자체보다는 그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는 거. 제 소극적인 기관이죠. 두 번째로는 뭐냐, 삼정 자체가 문제가 있다. 세 번째는 그 구조적인 지주존의제 모순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 신분제의 모순. 그렇지만 첫 번째 안만 주로 채택을 해서 삼정의 운영만 하는 것이고 개선하는 방식으로 전정이나 군정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한국 자체는 이제 두 번째 안을 받아들여서 이제 폐지시켰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이 운영 방법을 개선에 초점을 맞춰서 삼정 이정 절목이라는 걸 만들어서 삼정의 기본 원칙을 기준에 두어서 기본 원칙 기준에 두어서 이들 위반한 사항들만 거론하는 취재하는 내용을 하고 있다. 그러나 밀란의 근본적인 원인은 지주존호 그리고 분홍과 빅농 간의 경쟁 대립 거기에 신분제 관계 등 치리의 모순이 있다. 따라서 양관지주의 입주를 토대 이러한 해결 방안은 역시 민심의 동료를 진정시킬 수 없었고 따라서 밀란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뭐 등등 이렇게 있는데 그 근본적인 지향은 뭐예요? 지주존호 그 다음에 지주존호제 신분제 모순이죠. 예. 그런데 그런 것들 개혁하지 못하고 주로 어디에만 한정돼서 했다? 부세제도 운영만 했다. 그게 예전에 한번 시험문에 나왔어요. 그게 몇 년 나왔는데 2002년도인가? 그때 나왔어요. 2001년도인가?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근세사에 해체해가지고 이제 쭉 있는데, 여기 보면, 조선후기 여러 면에서 이제 구사의 질서가 붕괴되고, 새로운 사회의 변화가 나타났다. 특히 19세기 들어서 이걸 포면화됐고요. 자, 정치적으로 이제 세도 정치가 이제 일단화되고, 그 다음에 예전에 한번 얘기했죠. 최한기라는 사람, 기억을 해둬야겠죠. 그래서 인정을 저수하고, 인재를 옳고, 그름을 증명한 걸 강조했고요. 최강기가 쓴 책이 인정 외에도 여러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묶어서 만든 것이 명랑로 총서예요. 예. 그래서 최강기 예전에 한번 한국사 기출문제 나왔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있어. 이 사람은 유리론자죠. 유리론자. 자, 그래서 19세기 들어와서 시학의 학문적, 사상적 연구도 보다 성숙해졌다. 이때를 대표하는 시학자로 박제가 정양용, 서유고 등등등 있었고, 자, 그 밑에 이제 그 했던 얘기는 쭉 이제 뭐냐면, 예전에 얘기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사회면에서는 간노비 해방, 이런 것들 신분제 해체들이 있었다. 이것도 쭉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장 넘어가서 367페이지. 자, 신분 변화에서 이제 항충사의 질서 변화를 초래했죠. 그래서 이거는 뭐와 관련된 거냐면, 향정과 관련된 거야. 그래서 요 부민층이 뭘 둘러싸고 자수 별감을 둘러싸고 향전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세도의 대도에서 항안에 입력한 자들 종래의 사족인 구한과 대비해서 이들 신양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들 신고 한족등 한 건의 쟁탈한 치열한 알력을 생기게 되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뿌셈에선 두 개로 구분하죠. 1기는 뭐예요? 영조 때 주로 일어나는 건데 이건 신양과 구양 간에 뭐여야 되는 한 건 다툼이죠. 항촌의 권한을 누가 갖고 있느냐. 두 번째 라운드 신양이 이제 주도권을 장악하는 가운데서 마지막 뭘 뺏으려고 했어요? 향임. 그래서 향임을 뺏으려고 했죠. 그게 항전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매향이라고 해서 사고 파는 그런 것들이 등장을 했죠. 향직을.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기억을 해 두시고요. 또 이 시기에는 향촌의 농경 공동체 조직 두 대가 서행했고, 이 두 대는 고대 농촌 공동체 유지에서 기원한 것으로 농계라고 칭하여 공동 농경 노동을 참여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향도가 기능이 많이 약화됐어. 그래서 예전에는 향도가 주요 역할을 많이 했잖아. 근데 이때는 단순히 상장의 일만 상두권. 그러니까 상두권이 뭐냐면 지금은 거의 하장하잖아요. 죽으면. 그때 이제 예전에는 그 간을 이렇게 해놓고는 올려놓고 상두에 태우고 야 하면서 이게 매고 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역할을 이제 했다는 거야. 예. 자, 그래서 이제 상두권으로 잔존하게 됐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신고세기 종교 신앙면에서 역시 새로운 기풍이 팽배했는데 신유사회의 천주교 확대되고 동학도 확대되고 그래서 이제 평등사회에서 이제 나가게 되고 이것이 이제 근세사가 내부적으로 근대사로 넘어가는 수소 요인이 마련되었다. 그래서 내재적 발전론에 입각해갖고 이미 조선 후기 때 이제 근대사회에 대한 태동이 조금씩 등장하죠. 사회, 정치, 경제. 근데 그 사회, 정치, 경제적인 사회적으로 보면 이제 신분제 변화,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상품화폐 경제 발달, 그 다음에 문화적으로 그러니까 사상적인 측면에 볼 때는 그 당시 이제 시락 등장, 서학, 학산, 그 다음에 천주교 학산, 동학 학산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런 변화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한 건 뭐예요? 정치권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대로 수용해갖고 뭔가 근대를 나가서 해야 하는데 그 맹화가 보이긴 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정치권이 항상 개판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는 개혁 입법 하려니까 한국당 애들이 와가지고 들어놓고 하면서 예국가 부르고 언제 또 예국했다고 자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사회 경제적인 변화들을 한국 정치인이 세도 정치하면서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근대의 어떤 자생적인 변화가 조금씩 보였지만 제대로 못했고 결국에는 개항에서 근대화가 일본에 의해서 이식됐죠. 그러면서 식민통치로 넘어가게 되죠. 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일단은 대충이나 지금 막막 나갔는데 650아니다. 그 한국사 통론이 끝났어요. 이제 여기 대충. 그래서 한국사 통론은 근현대사 부분인데 보지 마세요. 절대 보지 마세요. 예. 근현대사 보면 이제 너무 오개념도 많고 틀린 부분도 많고 내용이 빈약해. 그래서 저는 그냥 가감히 버리고 다음에 근현대사를 보는데 예전에 신푸셈을 보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문제는 신푸셈이 내용이 너무 많아. 예. 그래가지고 이제 가성비, 시성비를 고려해야 되잖아요. 시간을 투자해갖고 많은 효율성을 높인 거. 그래서 교과서 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나온 교과서가 좀 약간 근현대사 좀 있긴 있지만 많지는 않지만 내용이 좀 약간 빈약하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만들었던 근현대사 교과서가 있어요. 7차. 그래서 이걸 보는 게 훨씬 더 나은데 7차 중에 이제 여러 가지 교과서가 있는데 제가 추천해드린 거는 이제 천재교육과 중앙교육이거든요. 예. 근데 천재교육이 또 더 자세히, 천재교육이 진짜 내용이 빡빡하게 있어. 금성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천재교육을 추천하고 싶어요. 금성은 어린애들한테 좋은 거지. 고등학교용이지 인고용이 아니야. 인고용은 내용이 풍부해야 돼. 그리고 요번에 나온 독립전쟁론 있죠? 거기 어디 있냐면 천재교육의 그 임시정부 내용이 있어요. 나 놀랬다니까? 찾아보세요. 제가 올려놨는데 독립전쟁론이 있어. 예. 그리고 요번에 이제 딱 보니까 이거 좀 여담이지만 독립전쟁 보니까 최근에 반영된, 그러니까 시험 전에 반영된지 잘 모르겠는데 그때 임시연구 특집 해갖고 2부작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임시연구 특집 2부작 중에 1부인가 2부에 그 내용이 나와. 독립전쟁론이. 그래서 원래는 임시연구가 외교 독립론을 알고 있지만 그거는 이승만이 나중에 도착할 때 이제 한 거고 그때 초기 때는 독립전쟁론을 하려고 했다. 1920년에.
근데 이때 이승만이 원래 미국만 있었죠. 대통령 해놓고는 계속 미국에 있었잖아. 잠시 뭐냐면 1년 만인가 2년 만에 이제 기어 들어온 거야. 상해에 6개월 있었는데 그때부터 지가 이제 외교 독립을 주장하면서 외교 독립 전환이 된 거야. 그러니까 초기 때는 독립전쟁용이었는데 그 나중에 외교 독립 전환을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도식적으로 그냥 외교 독립을 외우니까 마치 임시정부 초기 때는 외교 독립론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예, 초기 때는 독립전쟁론, 근데 이승만이 기어들면서 외교 독립론 이렇게 바뀌었다. 그걸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게 한번 거기 아까 아까 뭐라고 했지? 프로그램 KBS에서 하는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그 역사 전원이 역사 그 토크쇼 있죠?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 프로그램에서 나와 있어요. 예. 그게 뭐였죠? 아까 지금 내가 뭐라고 얘기했죠? 기억이 안 나요. 그 KBS에서 하는 역사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아, 맞아. 역사전 그날. 예. 거기에 나와 있거든요. 하여튼 참조를 해주시고, 하여튼 이거 이제 그 천재교육을 중심으로 이제 할게요. 그래서 다음 시간은 이제 그냥 천재교육을 해갖고, 그리고 제가 기본 강의 교재가 있는데 그 도표 있죠? 그 도표를 좀 그때그때마다 할 테니까, 뭐 기본 강의 그 근현대사 부분을 좀 가지고 오세요. 아니면 파일에 담아가지고 좀 봐주시든지. 자, 하여튼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